자,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 혹은 조카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달걀이 먼저고 존재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닭이 먼저다. 지금 생물학이나 철학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리퍼블릭, 공화정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1조 1항의 구절입니다. 이 중에 민주정에 대해서는 다음번 그리스 역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공화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선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monarchy, 군주정과 republic, 공화정이 있죠. 군주정은 말 그대로 monarch, 군주가 다스리는 체제이고 emperor, 황제가 다스리는 empire, 제국이고 king, 왕이 다스리는 kingdom, 왕국이죠. 그리고 duke, 공작이 다스리는 듀크덤 혹은 더치, 공국이라고 하죠. 뭔가 칼로 자르듯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아도 대략 감으로 뭔가 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 있죠. 통상적으로 제국은 여러 개의 문화권을 통치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략 이 정도가 유럽 쪽에서의 분류고, 공국의 개념으로 이슬람에선 비슷한 게 토후국, 에미레이트가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의 그 에미레이트입니다. 아미르, 토후가 다스리는 토후국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군주정에 반대되는 정치체제를 리퍼블릭, 공화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왕이 없는 체제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좀 부족해지는 것이 이 어원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리퍼블릭이란 단어가 라틴어의 레스푸블리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화정을 말할 때는 왕이 없으면서 공공이 다스리는 이라는 뜻이 있죠. 참고로 단순히 왕이 없는 이라는 개념은 따로 용어가 있습니다. 공위라고 하죠. 중세 유럽의 대공위 시대 같은 것들이 공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서방세계 국가들은 리퍼블릭, 공화정일 것 같은데 의외로 왕국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등등등. 이런 나라들은 나라 이름에 킹덤이 붙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전제 군주정으로서의 마너키가 아니라 컨스티튜셔널 마너키, 입헌 군주정입니다. 왕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헌법이 있는 것이고요. 혹은 리퍼블릭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이런 것들을 크라운드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왕이 있는 공화정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현대에 있는 왕국들은 대부분 입헌 군주정입니다만 대놓고 전제 군주정인 왕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고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란 뜻이에요. 자, 이 정도 간단한 도식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초등학생 자녀 혹은 조카가 그럼 공화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더 짧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맞는 칼 같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수학에서나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닭과 달걀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조건부 상황을 정해 놓은 다음에야 설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리퍼블릭, 공화정이라는 거는 당위로서는 왕이 없고 공공이 다스리는 체계이다고 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개념을 정말로 맞는 칼처럼 다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당위와 현실의 괴리가 큰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혹은 프렌치 리퍼블릭, 이탈리안 리퍼블릭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이 나라는 어떤가요? 심지어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죠? 또 이 나라는 어떤가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정말 공화국인가요? 공화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당위와 현실을 구분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데요. 누군가 개념상으로 리퍼블릭을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왕이 없는, 공공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이다 라고 말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의 공화정체제, 이탈리아의 공화정체제, 로마의 공화정체제, 이렇게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공화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현대의 공화정이 아니라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왕정, 공화정, 제정의 정치체계를 순서대로 보겠는데요. 일단 왕정이니까 왕이 있죠. 왕을 라틴어로는 렉스라고 불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그 렉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정치체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귀족과 평민이죠. 귀족을 파트리키라고 불렀고 평민을 플레브스라고 불렀습니다. 파트리키는 파테르, 파터널과 같은 어원이고요. 플레브스는 평민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오늘날에 남아있는 그 흔적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신입생을 플레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귀족과 평민의 길고 긴 권력 다툼의 씨앗이 로마 왕정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로마 왕정에서는 파트리키의 대표 기구가 원로원이죠. 왕정에서도 자문기관일 뿐이긴 하지만 원로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원로원이 라틴어로는 세나투스라고 하는데요.
원시 인도 유럽어족에서 센이라는 단어가 노인의, 고령의 라는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어른들이 모인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세나투스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고요. 이것과 동일한 어원으로 내려온 것이 현재 미국의 상원을 세니트라고 하고 상원 의원을 세니터라고 하죠. 한편 고령을 나타내는 센이란 표현 자체도 어원이 쭉 내려와서 지금 senior 혹은 노인의 라는 뜻의 senile 혹은 senatorium 요양원이라는 뜻이 다 비슷한 어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sir 또 같은 어원이라고 하죠. 한편 평민들은 민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왕정에서의 민회를 쿠리아 민회라고 하는데, 이 로마는 건국 당시에 3개의 트리부스 부족과 30개의 쿠리아 가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가문 단위의 대표 조직이 쿠리아 민회고요. 나중에 이 민회는 다른 민회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정치 체계는 왕, 원로원, 민회, 이러한 삼각관계의 틀로서 이해하면 좋다 라고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틀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단이죠. 다른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로마도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고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결국엔 이 사제단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단의 권력을 누가 쥐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자, 이 틀에서 그대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 시민들이 타르퀴니우스를 쫓아내고 나서 왕이란 직책이 없어졌죠. 자, 여기서 이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이 한번 로마 시민 혹은 로마의 새로운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이 실제 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할지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정부기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로마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정무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기스트라투스, 정무관이라는 건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이 내각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다 정무관이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미국의 치안판사를 매지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 정무관 그룹은 몇 개의 직책들이 있었어요. 왕의 권력을 분산해서 크게 6+1로 관직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콘술, 집정관이란 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콘술은 컨설테이션과 같은 어원이라고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총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집정관은 임페리움이라고 해가지고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정관은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2명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임기는 1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토르, 법무관이란 게 있었고요. 캔소르, 감찰관이란 게 있었어요. 이 캔소르란 단어는 지금도 쓰이죠. 센서가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고, 인구 센서스 조사도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리스 혹은 아이들리의 조영관이고요. 여기는 원래 신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역할이 점점 확대돼서 도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약간 지금의 행정안전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콰이스토르, 재무관이죠. 말 그대로 나라의 재무를 맡았겠고, 이 콰이스토르는 퀘스천과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호민관, 트리부너스 플레비스라고 하고요. 호민관, 민중을 위한 관리란 뜻이죠. 민회와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파트리키보다는 플레부스의 권익에 조금 더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6+1이라고 했죠. 이 6개가 상시직이라면 조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딕타토르, 독재관이죠. 지금의 딕테이터, 딕테이터십과 같은 뜻이죠. 이 독재관은 평상시엔 있지 않고 뭐 전쟁이 있다거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적에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명에게만 집중해서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만 이 독재관은 임기가 6개월이었어요. 한편 여기 있는 정무관 그룹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관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폰티펙스, 신관입니다. 이 사제단의 신관이고, 이 신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했습니다. 아까 종교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도 종신 독재관과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겸했고요. 그 뒤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도 프린캡스라는 사실상의 황제뿐 아니라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겸했죠. 그래서 우리 아우구스투스 사진 유명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여기 베일 쓴 사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겸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회를 보시면 이 민회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켄투리아 민회는 군대 기준의 민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레부스 민회와 트리부스 민회라고 있는데 나중에 호르텐시우스법에서 나오는 평민회가 이 플레부스 민회고요. 트리부스 민회는 가문 단위가 아닌 부족 단위의 민회입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켄투리아 민회가 힘이 셌는데 나중에는 트리부스 민회가 더 힘이 세졌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원로원이 갈수록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집정관은 뭐라고 그랬죠? 임기가 1년씩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로원은 종신직입니다. 그렇다면 원로원과 집정관은 권력 견제가 안 되고 당연히 집정관은
결과는 원로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사실 원로원의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권력 중에 권력은 인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여러 명의 관직들을 초반에는 다 귀족들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 구조의 전체 틀에서 평민의 권익 신장은 결국에는 이 중요한 인사권의 평민 출신이 얼마나 분율이 확대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삼각구도 플러스 알파가 로마 공화정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인데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지금 최대한 단순화한 겁니다. 틀이 이러할 뿐 상세한 디테일들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텍스트라든가 영상을 봄에 있어서 집정관이면 이 매핑에서 이 정도 포지션이구나, 호민관이면 이 정도, 독재관이면 이 정도 포지션이구나, 이런 권력 구조의 매핑 정도만 잡고 가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재정은 나중에 다시 다룰 거고요. 공화정과 재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여담 삼아서 두 개만 하고 지나가보죠. 자, 첫 번째는 SPQR입니다. 명문구단 AS 로마의 선수들이죠. 여기 보면 가슴에 SPQR 이라는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로마 공화정의 상징입니다. 이 SPQR은 Senatus Populus Quae Romanus, 즉 로마의 원로원과 민중들 혹은 원로원과 민중들의 로마라는 뜻이고요. 이 로마 공화정 4쿼터는 이런 엄청난 성장 과정에서 이 로마는 권력 분점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었고, 물론 로마 제정 때도 이 SPQR이라는 구호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엄밀히는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 우선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옥타곤은 팔각형을 말하죠. 그리고 옥토퍼스는 다리가 8개인 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옥토버는 8월이 아니라 10월일까요? 그리고 왜 7월하고 8월은 연속으로 31일까지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두 아이콘을 공화정 4쿼터 말기의 카이사르와 제정을 시작하는 아우구스투스 두 명으로 꼽잖아요. 이 카이사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력을 가졌을 뿐더러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도 새로 정비했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자기의 이름을 딴 줄라이라는 것을 7월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캡스, 사실상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죽고 나서 신하들에 의해 신으로 규정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8월을 본인의 이름을 딴 어거스트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이 각각 줄라이, 어거스트가 된 거고요. 그 뒤에 달들은 하나씩 밀려서 옥토버가 8월이 아니라 10월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다른 달들도 똑같습니다. 칠각형이 헵타곤이고, 예전에 합타인두, 삽타스인두 기억나시죠? 인도 유럽 어족을 기원으로 한 어파들이 H와 S 발음이 치환되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 헵타를 셉타로 바꾸면 September, 7이 아니라 9월이 됐죠. 그 다음에 구각형은 노나곤이라고 그러죠. 노나, 9를 나타내는 건데 밀려서 11월을 나타내는 노벤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십각형을 나타내는 데카곤 혹은 디케이드, 데시말에서 나오는 DEC가 있잖아요. 디셈버입니다. 이것도 10에서 12로 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달력이 두 달씩 뒤로 밀리는 이유가 카이사르와 아우구스 때문이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죠. 이 두 이야기로 말씀드리려는 것, 공화정과 제정은 다르다. 그리고 오늘 이 틀 외운다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텍스트를 보셨을 적에 어떤 직책이 어느 매핑에 있더라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성공이겠습니다.